안녕하세요. 지난 강의 시간에는 평균과 분산과 같은 통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균의 문제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균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학자였고 우생학자이기도 했던 프란시스 갤턴은 여러 사정을 겹쳐서 한 장으로 표현하는 합성 초상화 기법의 대가이기도 했는데요. 이 기법을 통해서 범죄자 얼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찾아 우생학 등에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풍선 안에 있는 말처럼 범죄자 사진을 2장 겹쳤을 때, 4장 겹쳤을 때, 5장 겹쳤을 때, 7장 겹쳐서 표현했을 때의 얼굴을 보면 사진을 자꾸 포갤수록 범죄자의 어떤 험상궂은 특징이 평범함에 묻힌다고 갤턴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을 했던 것처럼 평균의 문제점은 개개 데이터의 특수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0인승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는 29명만 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뚱뚱한 분이 버스에 탑승했다고 했을 때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의 평균 몸무게는 아마 큰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뚱뚱한 분이 내리고 이번엔 빌 게이츠가 동일한 버스에 탔다고 했을 때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의 평균 자산 규모는 아마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로 늘었을 텐데요. 그 이유는 평균이 로버스트하지 않은 통계값이기 때문이다. 어떤 그 통계값이 로버스트하다는 것은 아웃라이어 등에 의해서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달리 얘기하면 평균은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가 버스에 탑승했다 할지라도 버스에 탄 사람의 자산의 중앙값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경우 중앙값은 로버스트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의 또 다른 문제를 다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의 그 환경의 관심도에 대한 응답 점수와 실제 구매로 이어질 확률 간의 선형적 관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A, B로 나눈 다음에 서베이를 한 결과 A 세그먼트 분들은 4점이라는 응답을 했고 B 세그먼트 분들은 3점이라는 응답을 한 경우에 저희가 제한된 예산으로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A 세그먼트를 타겟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고객의 관심도 응답 점수와 실제 구매로 이어질 환경제품 구매로 이어질 확률 간의 비선형적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4점과 5점은 사실은 한 단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을 봐서는 안 되고 O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세그먼트를 찾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는 평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변형 형태의 평균들이 존재하는데 가중평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5점의 가중치 2를 부여해서 마치 5점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2번 존재하는 것처럼 데이터셋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가중평균을 계산하면 B라는 세그먼트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균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연장선상에서 심슨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슨의 역설의 그 사전적 정의는 평균이나 비율 같은 통계의 수치가 하위 그룹으로 쪼개었을 때 쪼개기 전과 비교하여 역전되는 현상을 나타나는데요. 아래 표에 있는 남녀 지원자 합격률을 통해서 심슨의 역설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표를 보면 SK대학에 예를 들어 올 초에 여자 1000명, 남자 1000명이 동일하게 지원했다고 한 경우 남자의 합격률이 여자의 합격률보다 거의 10% 정도 높게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 혹시 여자에 대해 구조적인 차별이 있지 않나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볼 법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 호기심을 가진 직원이 동일한 데이터를 문과대와 이공대, 즉 하위 그룹으로 쪼개서 이번에 합격률을 바라봤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여자의 합격률이 두 그룹 모두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를 심슨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잠깐 고민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문과대인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바라보면 1000명이 지원해서 90명이 합격했으니 전체 합격률은 9%로 상대적으로 낮고요. 반면에 이공대의 경우는 1000명이 지원해서 310명이 합격했으니 이공대의 합격률 자체는 31%로 문과대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문과대에 대거 지원을 했죠. 반면에 남자들은 합격률이 높은 이공대에 대거 지원을 했습니다. 합격률의 차이는 남녀의 차이에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문과대와 이공대의 차이에서 왔고, 여자들은 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문과대에 대거 지원했기 때문에 마치 문과대와 이공대라는 범주를 보지 않고 남녀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자의 합격률이 낮은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경우에 주어진 지표나 매트릭스를 하나의 차원으로 보고 현실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수준에서 새로운 차원, 관점을 부여해서 데이터를 쪼개보는 일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슨의 패러독스를 평균이 아니라 상관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은 X축에는 직원들의 뉴로티시즘, 그러니까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한 인적성 검사 항목을 놓았고, Y축에는 직원들의 연봉을 놓았습니다. 해당 스캐터 플롯의 추이선을 보면 직원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할수록 연봉이 높다고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전 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새로운 관점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에서 관점을 추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새로운 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색깔을 사용했고요. 이 경우 빨간색은 사원, 녹색은 과장님, 그리고 파란색은 부장님을 표현했습니다. 이 경우 3개의 하위 그룹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데, 각각의 하위 그룹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랑 다른 경향성, 즉 음의 추이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슨의 패러독스에서 전체를 봤을 때의 경향성이 옳은지 아니면 하위 집단으로 쪼갰을 때의 경향성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심슨 패러독스 자체는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고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다 동질적 집단으로 쪼갠 후인 직급 관점을 추가했을 때의 패턴이 더 현실에 부합한다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차원의 저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래표는 제가 작년 1년 동안 S&P 지수의 상승 하락과 해당 날짜에 동전 2000개를 던져서 해당 동전이 앞면이 나왔는지 뒷면이 나왔는지를 기록한 결과였는데요. 연말에 1년 동안 개별 동전과 S&P 지수 상승 하락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1217번째 코인이 95%의 정확도로 앞면이 나온 날 S&P 지수가 상승했고 뒷면이 나온 날 S&P 지수가 하락했다고 했을 때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유의하고 예측력이 높은 변수를 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인 1217에 기대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돈을 번다고 개런티 못하는 것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이처럼 저희가 아주 많은 변수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테스트를 한다면 순수하게 운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차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시각화의 기초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차원, 변수 하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바차트입니다. 바차트는 서로 다른 범주 간의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를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이 차트 역시 서로 다른 범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대비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범주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파이 차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차원이 두 가지인 경우, 즉 변수가 두 가지인 경우 표현하는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인 차트는 시계열에 따른 추세를 보는데 가장 효과적이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너무 많은 범주가 함께 표현되는 경우 어떤 정보에 집중해야 될지 몰라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주량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범주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others 또는 나머지 형태로 해서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스택트 에리어 차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별 범주의 전체 크기 내에서 상대적 크기 변화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마찬가지로 범주가 너무 많으면 헷갈리게 됩니다. 끝으로 스캐터 플롯은 두 개의 숫자형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 또는 전체의 모양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데, 마찬가지로 아웃라이어를 발견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Y축의 변수 하나, X축의 변수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 2차원적인 분석밖에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다가 색깔 정보와 크기 정보를 활용해서 최대 4차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차트에 담은 정보량이 너무 많은 경우 정보의 해석력은 떨어지겠지만, 최대 4가지 차원까지 스캐터 플롯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층적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최근 엑셀 버전에서는 트리맵, 썬버스트, 시각화 차트가 추가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서점 내의 책 판매처럼 어린이 서적, 그리고 유아 서적, 하이틴 서적,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 데이터인 경우 썬버스트 형태처럼 상단에 아이 유아북이 있고 그 아래에 3세에서 5세의 책, 그리고 하이틴의 책, 아주 갓난아이의 책처럼 계층적인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트리맵 또는 썬버스트 형태가 활용된다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현실 세계를 추상화하는 것이고, 데이터 시각화는 이런 추상화된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추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의 과정에서 정보는 필연적으로 삭제되거나 압축될 수밖에 없고요. 사용자가 시각화에 사용된 어떤 시각적 신호, 비주얼 큐를 잘 해석할 수 없다면 시각화가 아무리 예쁘게 표현됐다 한들 실패한 데이터 시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데이터 시각화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체입니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데이터의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평균을 비교할 때는 바차트가 효과적이다. 관계를 표현할 때는 스캐터 플롯이 효과적이다. 분포를 나타낼 때는 히스토그램이나 덴서티 플롯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데이터의 구성을 나타낼 때는 스택트 바차트나 파이 차트 등이 효과적이다. 이런 기본적인 문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문법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시각화의 목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내가 알고 싶은 것 또는 알고 싶은 것을 가장 잘 표현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자문하면서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시각화 기법 개념 중에, 이론 중에 전주의 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e-attentive, 전주의 processing이라고 하는데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복잡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이전 단계에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주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 뇌의 프로세싱 능력을 지칭합니다. 왼편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곰이 가장 잘 두드러지죠. 반면에 맨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곰을 찾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잘 두드러지는 것,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정보를 쉽게 캐치할 수 있고요. 이번엔 또 한번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빨에 뭐가 낀 게 두드러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끄니까요. 하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여자분의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해당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이 거기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의식적으로 해당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전주의 처리라는 것은 핵심 정보가 두드러지도록 적절히 강조해서 우리가 잘 전달하고 싶은 핵심 정보가 사용자의 주의를 쉽게 끌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는 시선의 방향이 굉장히 고정돼 있죠. 왼쪽 상단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하단으로 텍스트를 읽어가는데 차트와 텍스트가 표현된 데이터 시각화 또는 보고서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읽을지 저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진 전주의 처리 개념을 활용한 정보의 강조 기법, 예를 들면 크기를 통해 어떤 정보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두드러지게 한다든지 또는 유독 다른 색깔을 써서 해당 정보가 강조된다든지 하는 기법으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또는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에 그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데이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각화는 종종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형식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데이터 스토리텔링이 전통적인 서사적인 스토리텔링과 비교해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전통적 스토리텔링이 통상적으로 일화의 일회성, 우발성,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들었다 같은 개인적인 일화에 근거하고 있다면 데이터 스토리텔링은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한 뻔하지 않고 유용한 패턴과 구조를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때입니다. 한번 왼편과 오른편 보고서를 통해서 잘된 데이터 스토리텔링과 그렇지 않은 스토리텔링을 한번 살펴볼까요? 왼편의 그림은 커스터머 고객센터에서 티켓을 받은 건수와 분홍색 처리한 건수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표현한 것인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편에 있는 데이터 시각화 또는 보고서는 동일한 정보를 시계열을 통한 라인 차트로 표현하였고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텍스트 형태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2명을 더 뽑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메시지는 5월 달에 직원 2명이 퇴사한 이후로 받은 티켓 건수와 처리한 티켓 건수 간의 갭이 벌어졌으니 백필을 하기 위해서 2명을 뽑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였고 그리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간결한 텍스트 형태로 포함해서 콜 투 액션이 가능하게 데이터 시각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진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핍진성은 텍스트가 신뢰할 만하고 개연성이 있다고 독자에게 납득시키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데이터 스토리텔링 역시 보고서에 핍진성이 있는가, 개연성과 다른 사람이 납득할 만한 메시지가 충분히 담겼는가를 항상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언어라면 데이터 시각화는 해당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적에 맞는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다양한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 남녀 간 성과 점수의 차이가 존재하냐는 가설의 경우, 평균과 함께 분포를 보여주고 또 평균의 신뢰 구간의 대비를 통해서 스스로 시각적으로 가설을 검증할 용도로 쓸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특수한 목적 없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탐험하고 데이터에 대한 전체에 대한 감을 잡는 게 목적이라면 본인의 생각의 속도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시각화 도구와 시각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데이터에서 발견한 패턴을 보고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이 목표라면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수용자의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 차트 해석 능력이나 조직의 보고 컬처 양식을 고려한 시각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릴레이션, 상관계수와 상관계수를 표현하는 시각화 방법인 스캐터 플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 3의 순서로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상관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수치화한 상관계수는 두 개의 숫자형 변수가 한 방향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움직이냐를 표현하는 개념 또는 통계적 요약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번을 한번 보실까요? X축에는 온도가 표현되어 있고요. Y축에는 해당 온도에 장사로 나오신 상인의 숫자라고 할 때, 첫 번째 그림은 80도에 2분으로 고정 변수 값의 변화가 전혀 없었고, 두 번째 그림은 온도는 80에서 90 사이로 변화가 있었지만 상인의 숫자는 2명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트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계수는 숫자형 변수 간의 변화가 얼마나 밀접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산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나 또는 두 개의 변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박스에 있는 예시들은 커피의 음용량과 그 다음날 시험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스캐터 플러스로 표현한 건데, 첫 번째 그림처럼 일직선 안에 점들이 매끄럼하게 나열된 경우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하고, 이런 차트의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0.96 정도가 나옵니다. 옆에 있는 것들은 음의 방향으로 동일한 극의 상관관계를 갖게 돼서 마이너스 0.96의 상관계수를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차트들은 그 위의 차트보다는 약간 변화의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약간 타원 안에 데이터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관계 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관계, 해당 이야기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실적으로 0.78 정도의 상관관계면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처럼 커피 복용량과 시험 점수 간에 어떠한 추세선을 그리기가 어려운 경우 실제 상관관계가 없다, 상관계수가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0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관계가 없다고 결론 짓기보다는 이 그림에서는 시험 점수와 관련된 최적의 커피 복용량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5잔 이하인 경우에는 더 마시고 10잔 이상인 경우에는 5잔까지 커피를 줄여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스캐터 플롯은 X축에는 수능의 점수, Y축에는 주평균 공부한 시간을 표현했다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셋을 하나로 보면 0.6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두 개의 하위 그룹으로 분리해서 해석을 한번 저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400점까지는 시험 점수와 시험에 투입한 단위 시간 간에 굉장히 강한 양한 상관관계가 있고 1400점 이상의 고득점부터는 시험에 투입한 시간이 점수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고득점자들은 공부에 투입한 시간 이외에 다른 관점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상관계수와 스캐터 플롯을 해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보이는 점들은 개별 유권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서베이를 통해서 정치적인 관심도, 무관심도를 Y축에, 그리고 정치적 성향을 X축에다가 표현했다고 할 때 해당 그림을 해석하는 것을 빨리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선형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있다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본인이 한번 해석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치적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치적 성향은 양극단으로 갈린다. 제가 마치 이제 관심도가 원인이고 정치적 성향이 결과인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정치적 성향이 양극단으로 갈릴수록 관심도가 높아진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차트는 상관관계를 말해줄 뿐이지 인과관계에 대한 결정은 결국 본인이 사회적 통념이나 다른 연구 방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요약값과 데이터 시각화를 왜 함께 봐야 하는지를 유명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좌측 아래에 있는 표는 총 4개의 데이터셋이고 X와 Y 2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평균 분산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4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셋이 통계적 요약값이 정확히 일치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해당 4개의 데이터셋을 스캐터 플롯으로 표현하면 보시는 것처럼 4개가 서로 다른 형태의 그림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요약된 수치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현실 또는 데이터의 복잡한 질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그림은 그냥 재미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에 있는 플라팅 그림이 별이 됐다, 공룡이 됐다 하지만 오른쪽에 계산한 X에 대한 평균값, X에 대한 SD, 표준 편차값, 코릴레이션 값들이 모두 다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패턴을 이해하고 또는 데이터에 담긴 아웃라이어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데이터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림처럼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표현하면 어떤 중앙에 있는 큰 경향을 파악할 수도 있겠고 반면에 필연적으로 중심 경영에서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잘못된 데이터라고 무시하기보다는 과연 얘네들이 측정상의 오류로 수집된 이상치인지 아니면 실제 정말 주목해야 되는 중간에 와그락이 있는 평범한 데이터들과 대비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더 딥하게 바라봐야 되는 특별한 데이터인지는 본인이 데이터 분석의 맥락에 준해서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릴레이션과 코지에이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omitted variable bias, 그러니까 삭제된 변수에서 기인한 오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비가 인상되면 백반 가격이 인상된다는 관계를 확인했다고 했을 때 두 변수 간의 움직임 간에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 생각을 해보면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원인은 물가 인상이었고 물가 인상이 두 가지 변수에 영향을 주어서 두 개의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인데
이렇게 자명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된 변수, 이 경우에는 물가 인상이 될 텐데 물가 인상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두 개의 변수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 하나가 다른 하나를 촉발했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코릴레이션을 코제이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코릴레이션과 코제이션 차이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코릴레이션만 가지고도 X를 갖고 Y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백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궁금하다면 교통비 인상 금액만 알 수 있어도 두 변수 간에 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교통비 인상을 통해서 백반 가격을 인상을 예측할 수 있죠. 다만 둘 간에는 코제이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비를 인위적으로 억제한다고 해서 백반 가격이 인하되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가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인하한다면 교통비나 백반 가격은 인하되겠죠. 이처럼 코릴레이션은 X의 변화로 Y의 변화를 예측할 때 쓸 수 있고 반면에 코제이션 관계는 X의 개입, 인터벤션에서 Y를 바꾸는 게 목표인 경우에 인과관계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릴레이션만 가지고 언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부자인 경우에는 수영장 소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둘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수영장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장난감을 구매할 확률도 높아질 것 같아요. 반면에 부자인 경우 역시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수영장 장난감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지역 주민들한테 광고를 집행해서 제품 판매를 높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동네에 누가 수영장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만으로도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사용이 수영장 장난감 구매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전기회사와 제휴해서 전기요금 사용량이 큰 가정에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수영장 장난감 구매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릴레이션은 타겟팅하는데 특정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 사람을 타겟팅하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개념을 활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법,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기계학습과 기업 내 의사결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